네,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협치를 강조한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신임 총리 회동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에 바로 다음 날 국회를 찾았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오늘 이 총리의 행보, 정치인 출신답게 국회와의 소통에 좀 역점 뒀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렇죠.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국회로 달려간 경우는 이례적인 현상이죠. 그만큼 여소야대에서 총리가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본인이 총리 이제 인준 청문회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느꼈지 않겠습니까? 네. 야당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 나가기가 힘들구나 하는 부분들을 느꼈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당에도 내가 충분히 준비돼 있고 야당과 소통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거 자체가 예.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협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총리 입장에서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총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에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 자유한국당이 그거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아서 대치 국면을 가고 있어 조금 문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총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유한국당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돼서 앞으로는 국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런 그 반대 의사도 지속적으로 정성을 보이다 보면 해결될 것이라고 보시는 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부처들 좀 이따 얘기 나누겠습니다. 부처 장관들 강요 인선 문제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지만 총리가 일정 부분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데 있어서는 그래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이런 어떤 보이콧 기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 지금 불안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소통을 하는 협치를 요구하는 것과 야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잡을 것인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 같은 경우에도 여당으로서 위치가 좀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그 관계를 정립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듯이 야당도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은 국무총리가 찾아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 아침에 그 수석 보좌관 회의 때도 얘기했듯이 사실 뭐 최단기간에 총리를 인준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계획대로 어제 원래 표결이 어제로 돼 있었으니까 계획대로 했던 거고 이런 걸 보면은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향후에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협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정성을 쏟을 필요도 있고 사실 오늘 그 책임 총리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 헌법이 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각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총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특히 여소야대 전국에서 총리가 야당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전국에 풀어나가는데 결정적인 요건이 되고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행보 자체는 뭐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낙연 총리의 어떤 앞으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런데 어쨌든 국회 인준을 통과는 했지만 5대 인사 원칙이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 좀 더 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내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까지 줄줄이 있는데 앞으로의 청문회는 좀 어떤 분위기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야당 입장은 더 강하게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위장 전입 문제가 됐지만 그거하고 좀 결이 다르게 강경화 후보자나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들이 또 함께 섞여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든 과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또 야당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국민적 의심이 있거나 국민적으로 의혹이 살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뭐 야당 입장에서도 총리는 뭐 동의를 해줬지만 예. 강요 모두 다를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요청한 청문회에 요청한 모든 사람들을 다 통과시키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한두 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저는 그것이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잘 통과를 할 수 있을까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게 뭐 이낙연 총리하고는 좀 다른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장 전입 문제 플러스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과 거짓말 의혹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공세를 크게 펼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이제 이낙연 총리 임명 동의안에는 동의를 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이어서 쉽게 통과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그래요. 자, 청와대가 이제 사드가 그 추가 반입된 사실이 보고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민국 국방장관 그리고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그 조사했는데요. 일단 청와대와 국방부 간의 어떤 진실 게임의 전말이 드러날 것이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네. 여론을 봤더니만 이제 왜 어떻게 그러니까 국가의 통수권자, 그러니까 군 국가의 수장이 이거를 보고를 안 한 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상당히 좀 국민적으로는 여론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제 해석을 해주시죠. 일단 진실 게임이라고 하는 게 청와대와 국방부 간, 정부와 청와대 간의 진실 게임이라고 하는 게 원론적으로 성립되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뭐 구체적으로 뭐 따져볼 것들은 있을 거예요. 초기에 군기 잡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국방부가 대체적으로 뭐 군기를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방부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도 많이 달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기 잡는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 부분이 너무나 내부에서 해결할 것을 너무 키워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국제사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밖으로 키웠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애써 진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진화를 하는 모습들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게 사드 문제 자체라기보다는 결국 국제 정세에서 친중이냐 친미냐 또는 북한을 대하는 그 자세, 예.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사람들이 안보나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희석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가 사실 뭐 그 문제를 키워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키우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처음이기 때문에 또 그 갑작스럽게 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빨리 수습을 하고 정상 궤도로 올라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과 뭐 다음 달에 있을 G20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나 대북 그 국제 정세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 최 교수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사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보고 과정에서 왜 누락이 됐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미국 민주당의 원내 총무를 만나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사드가 전 정부에서 했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거나 아니면 사드를 반납하거나 이럴 생각과 의도는 없다고 분명히 네. 얘기를 했고 보고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밝히려는 목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방부에서 왜 제대로 보고를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 그것은 결국 영이 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부가 모든 사실을 진실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고되는 과정에 숫자가 빠졌다고 하는 부분이 그게 뭐 적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결국 대통령이 보고하는 과정을 엄중하게 보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이게 국방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아직까지 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청와대와의 소통을 제대로 하고 또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에 대해서 보고를 올바로 똑바로 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거기 있다고 봐요. 결국은 정부를 운영하는 주체인 대통령이 모든 부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번 사건에 숫자가 빠진 부분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런 부분들을 국방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파악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고 관점에서만 좀 보자면 박근혜 정부 외교 안보라인 좀 전체로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을까요? 그 왜 그러냐면요. 이제 시작은 사실은 보고로 시작이 됐지만 예. 이 보고 내용을 조사하다 보면 사드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들어오게 됐고 계약이 됐고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한민구 국방장관이 처음에 국회에 나와서는 아직 논의된 거 없고 검토한 거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 과정도 사실은 국민들이 소상히 알지 못하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은 조사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황교안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왜 조사 대상이 갈 가능성이 있냐면 이게 전격적으로 사드가 실제 배치된 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을 당시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급박하게 전격적으로 배치가 됐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럼 결국 사드 배치 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 들여다보는 과정이 되면 당연히 전 정권의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조사들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민주당 사드 특위가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해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심재검 위원장이 이번 청문회에서 김관진 실장도 그렇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나 이제 외교안보 당국자들 전 정부에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저희가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누락 파문에 대해서 청문회 한다라는 것도 좀 부자연스럽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거는 청와대와 정부와의 관계인데 예. 여당에서 청문회를 하겠다.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는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게다가 전 정권에 대한 그 문제를 하려고 하면 어차피 누락 부분이 아니라 사드를 배치한 과정에 대해서 청문회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거는 파장이 너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해야 할 그 위치, 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게 그 촛불 민심의 부분인데 촛불 민심의 도구가 돼야 한다라고 총리가 오늘 일성을 했어요. 그런데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게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의 그 민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그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기 주말에 그 촛불 집회 있을 때마다 일선에는 사드 배치 반대가 있었고 이선에 세월호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고 갔던 거는 결국 그것은 그 가상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의 수준에서는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드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게 촛불 집회 민심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된다라고 하면은 여당이 어떻게 보면 자기 영역을 너무 좁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 네. 최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그 뭐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 이걸 특위를 하게 되면 근데 특위가 가능할까도 사실 좀 의문이에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특위가 이루어질지도 이제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 그러나 특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보고 누락뿐만 볼 수는 없죠. 네. 특위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사드 배치의 전 과정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거고요. 특위가 구성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희박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또 확대되면은 한미 간의 관계도 좀 그럴 수 있죠. 우려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런 부분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문 대통령이 그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열리는 수보 회의였는데 보니까 그 일단 사드 발사대 인사 이야기를 좀 예, 했고요. 그렇죠. 일자리 추경 이야기를 좀 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 점검 등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 책임 총리 한번 강조를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청와대는 청와대 대통령 관심 사업에 좀 집중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추경안에 대해서 필요하면 직접 국회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사드 얘기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확전을 피하고 내부에서 좀 마무리를 해 나가는 수순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좀 특이한 건 가야사 연구가 뭐 영호남 해가지고 같이 하자. 그거는 뭐 영호남의 그 공동 작업을 통해서 뭐 화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죠. 수석 보좌관 회의. 예. 거기에서는 역시 총리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부분과 일자리에
추경안 네. 거기에 그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청와대에서 좀 집중을 하고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피해가는 그런 네. 부분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책임 총리제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도 하셨는데 예. 그만큼 이제 이낙연 총리 어떤 그 권한도 그렇고요. 예. 막중해지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민생을 좀 돌봐달라고 이낙연 총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로서 모든 가능한 한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한을 다 보장해 주도록 노력하겠다. 예. 그러니까 책임 있게 좀 일을 해달라라고 요구한 걸 보면 결국은 이거잖아요. 권한을 주면 책임이 함께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에게 신임 총리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대신 본인이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봐서 책임 총리라고 하는 건 결국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권한을 많이 주지만 그 권한 때문에 또 총리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책임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야. 책임 총리라는 그 말 자체의 무게감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전까지는 제왕적 대통령 제하에서 총리가 그냥 의전 총리 역할만 했지만 그렇죠. 이제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본인도 책임을 많이 져야 되니까 더 막중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그것도 대통령이 그걸 이낙연 총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 총리와는 다르게 예.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책임 총리제가 잘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좀 저는 그렇게 봐요. 이낙연 총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친문도 아니었고요. 또 이낙연 총리의 성격상 문재인 대통령 물론 뭐 막 대놓고 그 부딪히는 모습은 안 보이겠지만 본인의 생각과 의지를 잘 관철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스맨이 아니라 이낙연 총리가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본인이 생각하는 주체적인 생각과 판단을 건의도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추진하는 데도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여서 예. 일도 참 꼼꼼하게 하는 것으로 언론계 있을 때부터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성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책임 총리로서 역할 또 목소리 내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낼 수 있을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또 일자리 추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제 국민들에게 왜 이게 필요한지 또 어떤 일을 할 건지 설명해 달라 이런 부탁을 좀 한 것 같고 또 그 힘으로 국회를 설득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직접 하도록 좀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야당에 대한 좀 심리적인 압박 같은 게 있겠죠. 야당이 협조를 뭐 1차적으로는 협조를 구하겠지만 야당에서 100% 협조를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하나는 국민을 통해서 그 압박을 한다라는 것과 직접 가가지고 연설을 함으로써 현장에서 뭐 그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 두 가지 고려해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추경 예산 부분은요. 그 일자리 추경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야당이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좀 내놔라라고 하는 요구가 재원 있었어요. 마련 가지고도 뭐 많이 문제점 삼았고요. 예.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공공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게 오히려 민간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가 그렇죠. 벌어진다 이런 주장도 있고 이런 우려들이 현실적으로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에요. 게다가 이 부분이 한 번 시작하면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일회적 뭐 4대 강이면 5년 내에 집행을 하는 거지만 그 일자리를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거는 평생 하고 연금까지 연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찌됐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대안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야당에서도 흔쾌히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요. 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 당장 뭐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는 뭐 대선 기간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요. 이제는 후속 조치를 좀 해야 할 때 아닌가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퓰리즘 공약이 안 되려면 지금 야당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대응책을 설명을 하고 국민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여론을 이끌어내는 이런 게 중요해 보여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그래야죠.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설득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정치적 공세가 아니고 합리적인 어떤 비판이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설명을 예. 해줘야죠.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사실 어떻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그걸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간다고 하는 건 그만큼 야당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가서 시정연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야당의 존재라든지 야당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서 가시는 거니까 그분은 야당도 좀 전향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무작정 올려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국회에서도 그걸 가지고 국민의 대표가 그걸 통과시켜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응답할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그래요.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제 오늘 두 번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 삼성 지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우선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조사가 이루어질지 전망하시나요? 어제 그 들어온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일단 그 제가 두 궁금하더라고요. 가지를 놀랐는데 예. 첫 번째는 효녀였구나. 그 어머님이 시킨 대로 다 했다라는 예. 거 보니까 효녀였구나. 그리고 역시 젊으니까 그 오랜 시간 여행을 하고도 또 연달아서 그 심한 그 조사를 견뎌내는 걸 보면서 역시 젊은 게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정유라 씨 부분은 사실은 지금 뭐 꼭지점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꼭지점이고 사람들이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얘기했듯이 아직 뭐 나이도 그렇고 평소에 성향도 본인이 앞가림을 하거나 이런 성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 계산돼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의 조언을 통해서 언어 자체는 계산돼 있을 수 있을지 네. 모르지만 그 솔직한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검찰이나 이런 특검에서 너무 그 의미 부여를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의혹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고 해석해내면서 좀 다른 의혹들을 만들어내는 건 좀 조심해야겠다. 네. 네. 듭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 조사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네. 검찰 조사에서는 뭐 이전에 이제 뭐 그 현지에서의 네. 기자들의 질의응답 같은 거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증거를 들여다면서 하면 네. 거기에서도 과연 이제 모른다고 할 수 있을지 그렇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보여준 어제 그 인터뷰에서 한 5분 6분 공항에서 인터뷰했던 그 내용을 네. 봐도 중간에 그럼 돌이켜 보니 얘기하려다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네.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사실은 본인이 뭔가 얘기하려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의미를 제가 봤는데 예. 그만큼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딸한테 나한테 모든 걸 넘겨라. 엄마가 모든 걸 시켰고 너는 모른다고 얘기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 말맞추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른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이제 황당한 정도로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자기는 무슨 과의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면접을 보러 갔잖아요. 금메달 들고 면접 보러 갔고 면접장에 무슨 과 면접 보러 오는지 다 보고 들어가거든요. 학생이 면접 보러 가는데 무슨 과에 지원하는지도 모르고 가겠습니까? 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걸 모른다고 몰세로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검찰 조사 같은 경우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에 답했던 내용과 나중에 답했던 내용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러면 예. 이제 검찰이 그 부분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정유라 씨의 성격상 그러니까 나이도 아직 어릴 뿐더러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준비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서 검찰은 그 부분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오랜 조사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모순된 부분이나 아니면 검찰이 허점을 찾아낸다고 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것이고요. 그래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준비를 해왔다 하더라도 정유라 입장에서는 부지불식간에 무슨 한마디를 던져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새로운 국면으로 사건이 전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네. 왜 철저히 만반의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도 실전에 갔을 때 이렇게 헛다리를 짚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혐의점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저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좀 보세요? 럭비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 뭐 두 가지 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한편에서 우려를 했던 것들이 첫 번째는 그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딸을 선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정유라 씨가 들어와 가지고 발언을 할 때 본인이 그 거침없는 발언이 럭비공처럼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가 이제 정유라 씨가 연루된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에 관련해서 징역 7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일반적인 구형보다는 높은 구형이에요. 예. 그런데
특검에서 구형을 하면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국정농단, 교육농단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보시면 이게 그냥 단순히 한 교수의 비리 문제가 아니라 학교 전체가 정유라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총장, 입학처장, 대학원장, 담당 학과장 네.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가 되고 한 몸이 돼서 정유라 한 명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 또 그 노력의 대가로 이화여대가 8개 정도의 국책 사업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그러면 세금을 일정 부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입학처장이 뭐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금메달 들고 와서 보여주면 그걸 사인으로 해서 입학을 시켜줘라. 또 최경희 총장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을 태우고 다니면서 공사 현장까지 설명해주는 예. 학교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걸 보면 이게 국민적 엄청난 공분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또 6번째 등급이면 6등을 했는데 1등으로 올라가서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떨어진 5명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랑 국가 권력을 뒤에 업고서 본인의 이익을 챙겼고 그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 이화여대 전체가 동원이 됐다는 부분들 또 국가의 세금이 권력에 의해서 특정한 대학에 지원됐다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단순히 부정 입학이라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 입장에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구형을 7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우석 네.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